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천 복지방송국에서 문화산책 진행을 맡고 있는 이정림 기자입니다. 진주족에는 상처를 입으면 자기 몸에서 분비하는 진액으로 상처를 감싼다고 하죠. 상처는 치유되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진주라는 보석이 탄생합니다. 오늘 모신 시인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좌절 속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글을 만나게 되고 글을 씀으로써 자기 상처를 치유받고 아름다운 보석 같은 글로서 독자들을 만나고 계신 이국화 시인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명이 국화이신가요? 본명은 호족에 있는 이름이 화국입니다. 부르려면 발음도 어렵고 또 남자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중간에 국화로 제가 바꿨습니다. 그러시군요. 국화, 나라국자, 꽃화자, 화국도 꽃화자, 나라국자. 그렇죠? 그런 나라국이 들어간 거 보니까 아주 정말 나라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름이 참 좋습니다. 선생님이 20대부터 소설로부터 습작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등단은 참 늦게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늦게 등단하시게 된 무슨 연유라도 계신가요? 20대 때 소설을 많이 썼습니다. 그 지방 신문이지만 단편도 대여섯 편 발표했고 200자 원고지 500매 중편도 발표했고 그랬는데 그때 나는 등단이 뭔지 그런 거 알지도 못했어요. 다만 글이 좋아서 읽었고 많이 읽으니까 저절로 글이 써진 거예요. 그러다 결혼해서 그냥 평범한 주부로 그 산 세월이 좀 길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선생님 쓰신 글에서 내가 읽어본 듯한데 글이라는 건 철이 들어서야만 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던데 그게 무슨 뜻인지 한번 말씀하실래요? 그렇습니다. 글은 많은 사람들이 읽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어떤 그 지적인 것이나 정서적인 것이나 충족을 줄 수 있어야만 하려면 내가 더 많이 알고 사람으로서 철이 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은 고통을 통해서 철이 들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뭐 평범한 진리예요. 고통은 글을 낳는 조산부도 될 수 있지요. 선택해서가 아니라 잘 나가다가 인생 중반에서 모든 것이 잘못되었을 때 그때 철없이 사는 내가 철이 들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선생님이 그 고통과 시련 속에서 글을 만나서 철이 들은 다음에 글을 쓰게 됐다는 말씀을 알아들을 때 그런 전화위복이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지금 생각하면 전화위복이 되었다고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사업이 잘못돼서 손을 털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몇 푼의 부를 손에 쥐고 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 나이에 문학이라는 그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내 속에서 빠져나와서 아름다운 자연 속에 들어가 자연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으니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확실하게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시겠습니다. 이번엔 조금 선생님이 들으실 때 좀 곤란하다고 느끼실 만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를 읽는 분들이 많이 인구가 적어졌다고 많이 시를 안 읽는다는 얘기를 많이 가끔 듣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선생님은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시가 참 난해합니다. 시를 늘 읽고 쓰고 전문으로 하는 우리도 시를 읽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글을 많이 만나죠. 그게 그 난해시 또는 난해주의라 해서 그게 보들레르로부터 T.S. 엘리엇까지 넘어온 일종의 문해 사조이겠는데 거기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니 하면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많이 그런 경향으로 흐르고 있죠. 근데 나는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고 나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 배격하는 그런 목소리도 또한 한쪽에서는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사람이 하는 말을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으니 그 시를 어떻게 좋아하겠어요. 그 전문가도 모르는 어떤 내용을 담고 그 자기의 어떤 그 환상을 쫓아서 나가는 그런 글은 정신분열증적인 요소도 있다고 봐요. 나는 그런 글을 아주 싫어합니다. 아, 그래요? 선생님 현대시로 등단하셨죠? 네, 현대시. 그렇다면 선생님 시도 포스트 모던에 속한 시가 아닐까요? 내 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평범한 서정시를 쓰고 있어요. 사람이 우리가 살면서 접하는 게 인생에서 희노애락이나 또 생로병사 같은 그 주제는 문학에서 시가 됐든 소설이 됐든 그 주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범주 안에서 나는 내 글이 움직인다고 볼 수 있고 그렇게 쓰고 있고 또한 쉽게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선생님 시를 가끔 읽어보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난의 시가 아니고 쉽게 쓴다고 이렇게만 생각할 수 없더라고요. 아주 쉬우면서도 그 속에 깊은 뜻이 담겨 있고 아주 정말 심미적이고 철학적인 시라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선생님 시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축하합니다. 철학하는 나무가 굉장히 유명한 시로 스크린도어에도 걸리고 그랬는데 아주 기쁘시죠? 네, 그 철학하는 나무라는 거 아주 쉬운 시예요. 그 쓸 때부터 그냥 나무를 보다가 그 쓰게 된 거예요. 나무, 이 자연, 나무, 풀, 꽃, 바다, 산, 바위 그 어떤 것들도 다 저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말 하지 않아요? 그들에게서 하는 말을 들을 때 그 한 순간 그 통찰하게 되는 그런 때 그 일맥상통하는 그 어떤 대화가 공감을 이루면 저는 그때 글을 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선생님이 존경하는 시인들도 많으시겠지만 지금 현존하는 시인 중에서 가장 선생님이 존경하는 시인이 있다면 누구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존하는 시를 들라 하면 저는 그 서울대 교수셨던 오세영 선생님의 글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현재 문단에 시 잘 쓰시는 분 많으세요. 아주 그분들의 시도 또한 제가 열심히 읽으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서 행복을 느끼죠. 이정림 시인은 좋아하지 않으세요? 이정림 시인도 글을 쉽게 쓰고 그 서정적인 글을 쓰고 부사나 형용사를 많이 얹어서 복잡하게 그렇게 쓰지 않는 면에서 제가 상당히 좋아합니다. 네, 저도 사실은 그 어려운 시보다는 오세영 그 교수님처럼 그런 시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분이 시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눈으로만 읽어지는 게 아니고 가슴에 촉촉이 젖어와 가지고 시냇물이 돼서 졸졸졸졸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나는 아주 가슴이 젖어드는 그분 시를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 선생님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다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시는 그럼 그 장르가 서정시에 속한다고 그러셨죠? 네. 그렇다면 시가 우리 삶에 무엇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남의 시를 읽으면서 또한 자기도 어떤 그 깨달음을 얻습니다. 배우는 것도 많고 일단은 시를 쓴 그 시와 곧 그 시인이겠죠. 그 어떤 소통을 느끼게 되고 그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기쁩니다. 많이 또 배웁니다. 내가 체험하지 못했던 분을 다른 분들의 글을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때가 참 많아요. 책을 몇 권이나 출간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시집을 그러니까 한동안 글에 미치다시피 해서 시집을 7권을 이제 참 출판을 했고 그 뒤에 책은 시집을 5권을 내는데
전자책으로 출판을 해서 시집이 현재 12권이고 장편 소설이 한 권 있습니다. 장편 소설 어제 책 이름이 뭡니까? 장편 소설의 제목은 꿈꾸는 수레인데 그 얘기를 하려면 좀 길어요. 압니다. 저도 그 장편 소설 꿈꾸는 수레를 읽어봤거든요. 그 설악산을 배경으로 해서 선생님이 거기서 무슨 영업을 하실 때 그때 썼던 소설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서 나오는 그 종업원이라는 그 남자가 굉장히 순수남이었던 것 같아요. 얼굴도 잘생기고 아주 보니까 주인공한테 반해가지고 순수한 연애를 하고 계시던데, 그분이 바로 선생님이시죠? 그 설악산 들어갔을 때가 내 나이가 40인데 그때까지 그냥 평범하게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았는데 연애가 뭔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연애 감정을 참으로 어이없게도 그 집에 들어온 그 종업원 뽀이한테서 그 이상한 그 야릇한 감정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너무 그건 황당하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는데, 그러해서 참 연애, 사랑의 종류 그런 데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 그 얘기를 자세히 쓴 것이 결국 장편 소설이 되었고, 그 얘기뿐만 아니라 그 설악산에서 내 인생이 뒤바뀐 사람인데, 거기에 그 1980년대 전후에 그 속초 문화, 설악산 그 삶의 풍토가 자세히 기술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시로 안 되길래 장편 소설을 쓴 것입니다. 그랬어요? 네. 선생님 자꾸 뽀이뽀이 하시는데 아니, 순수하게 사랑을 느껴서 정말로 그렇게 아름다운 스토리로 사랑을 엮어 가셨던데, 아주 지금도 순수남으로서 매력남으로서 가슴이 남아 있어야 좋을 텐데. 아니죠. 이제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아니죠. 네. 그건 그래서 미화해 놨을 뿐이지 그 터무니없는 그 야릇한 그 감정 그것이 놀라웠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평소에 그런 어떤 뭐 삼류 드라마처럼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그것을 계기로 그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한 그러므로 내 생각의 세계가 성숙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으라 해도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사실 잘 먹었다고 하지 않거든요. 집에서 그냥 김치 하나 하고 푸송기랑 먹어도 내 입맛에 맞을 때 맛있게 잘 먹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선생님 시를 읽으면은 난해하지 않고 정말 맛있어요. 맛깔스러워요. 그래서 그렇게 맛깔스러운 시를 쓰게 하려면 어떤 노하우가 계시냐 한 말씀 해주실래요?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지만 나는 진실된 마음으로 정직하게 쓴다. 그것이 제가 그 시를 쓰는 그 바탕이 됩니다. 또 그 시는 그 사람을 떠나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이, 나란 사람 자체가 그렇게 복잡한 사람이 아닌 걸로 알아요. 세상 살면서 자기의 진면목을 감추고 그 어떤 이익을 위해서 달려갈 때 그 복선을 치고 위장을 하고 자기 아닌 남의 모습으로 변장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겠으나, 나는 나란 사람 자체가 나는 그게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도 그냥 평이하게 쓴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자체가 시군요, 그대로. 그렇게 하면 그런데 사실 시라는 것이 그렇게 정말로 수사법을 요란하게 쓴다고 좋은 시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선생님처럼 진실한 마음이 통할 때 독자들과도 소통이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소통이 되는 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 철학하는 나무를 마지막으로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철학하는 나무를 쓰게 된 동기는 길을 가는데 그 미루나무가 서 있는데 그 바람에 이파리가 팔랑팔랑 날리는데 그 전부 방향이 서로 틀리더라고요. 그래 한참 보다가 그 나무 이파리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들렸어요.
그래서 쓴 겁니다. 철학하는 나무 아니라고 살랑살랑 고개를 가로젓는 이파리들, 그렇다고 아래 위로 고개를 끄덕이는 이파리들, 한 뿌리 한 몸통 한 가지에 달렸어도 찬성 반대 민주주의 하느라고 수선스런 이파리들, 그러면서 뿌리는 아래로 깊어지고 가지는 위로 키 크고 나무도 그렇게 철드는 거다. 네. 철드는 거다. 참 잘 들었습니다. 이 시를 국회의사당에 걸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로 싸우니까. 앞으로 뒤로 옆으로 흔들지만 말고 한 뿌리에서 나라를 위한 그 일편단심으로 국회가 운영됐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죽어서 파랑새되어 푸른 하늘 푸른들 날아다니며 푸른 노래 푸른 울음 울어예 우리. 이 시인은 한센병을 앓았던 하나은이 파랑새라는 시죠. 울음까지도 푸른 울음으로 토해냈던 하나원님을 우리 모두는 좋아합니다. 행복하다는 것은 모두 마음하기에 달렸죠. 이 푸르른 4월이 계절에 시청자 여러분이 가정에도 희망찬 푸르름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천복지방송국에서 이정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